똘똘한 한 채, 본질적인 거냐 어떤 테마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는 어떤 자산이나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하락 원리의 본질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변의 현상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예요? 이 똘똘한 한 채 이 신화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요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격이 오를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긴 해요. 당연히 좋은 거 한 채로 몰리는 현상.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난 20몇 년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 한강변, 좋은 신축 이쪽으로 모든 수요와 관심이 집중되는 거는 거의 최고조인 것 같아요. 지금이. 다 이유가 있겠죠. 똘똘한 한 채 신화가 지금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최근에 이런 말도 생겨났죠. 얼죽신. 무슨 말이에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니 신축만 아파트예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30대 좀 젊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실제로 30대 매수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신축 선호 현상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자, 똘똘한 한 채 현상 앞으로 계속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해. 왜? 매우 중요해. 왜? 지금 똘똘한 한 채로 지금 모든 수요와 이게 다 몰리고 있잖아요. 다 몰리고 있어요. 이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단기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오래 갈 것인가, 영원히 갈 것인가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만약에 이게 오래 간다, 불변이다 라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어딜 가야 돼? 그냥 제일 영끌해야 돼요. 영끌. 영끌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물건만 사야 돼.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돼. 아까 얘기한 일산 그까이 거 쳐다보면 안 돼요. 그거 아니거든. 영끌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놈 찾아가야 되거든. 근데 반대로 이게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고 단기 트렌드일 뿐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똘똘한 한 채. 이거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본질적인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어떤 테마냐. 본질이냐 하나의 테마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는 어떤 자산이나 부동산 시장 어떤 이 가격 상승 하락 원리의 본질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변의 현상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예요? 중간 정도. 네, 정치적인 답이 또 나오네. 근데 또 정답이기도 해요. 둘 다 지금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똘똘한 한 채 현상 지금 거의 제가 극에 달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생겨난 거예요? 뭐 때문에? 정책이에요. 정책이 왜?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다주택자가 엄청 불리할 수밖에 없게 지금 계속 켜켜이 싸가고 있어. 저 시작은 2017년 파리 대책부터. 7년 전 파리 대책에서 처음으로 집값 많이 오르니까 집값 많이 오르는 이유를 다주택자의 투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전부 1가구 1주택만 있으면 집값은 절대 오를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이 다주택자들만 잡으면 집값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조정지역 이런 거 만들어내고 했단 말이에요. 종부세 다시 부활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주택 수를 줄여가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건 뭐였어요? 이 똘똘한 한 채 이 신화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요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취득세 중과예요. 취득세 중과 언제 했죠? 2020년 70대책. 2020년 4년 전이죠. 4년 전에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취득세 비율을 전혀 차등을 두지 않던 것을 하루아침에 10배를 올려버렸어요. 10배를. 1%에서 12%.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을 팔기에 바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20년, 21년도에 종부세 내보신 분 20년, 21년 두 해 종부세 내보신 분들은 절대 집을 늘려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1년 만에 심지어 100배가 오른 사람도 있거든요. 100배. 법인으로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 특히
갭 투자로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들 종부세 거의 안 냈었거든요. 거의. 근데 종부세를 전부 합산하고 법인은 그냥 무조건 6%를 때려버리고 중과를 때려버리면서 종부세를 집 주택 보유수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 냈는데 올해 5억을 내게 됐어요. 똘똘한 한 채 신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 신화를 만든 그 정부 정책이나 지금 이 세제 환경 이게 영원한 것이냐 아니냐 본질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보면 되겠죠. 어떤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도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 언제 없어질까요?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하는 게 언제 없어질까요? 집값 엉망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엉망되면. 집값 하락하면. 집값 하락 시기는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집값 하락할 때 오면 불과 10년 전 2014년 4월 1일 날 무슨 정책이 나왔는지 아세요? 4.1 정책, 4.1 대책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불과 10년 전에 4.1 대책의 골자가 뭐냐면 올해 12월 31일 안에 집을 사면 100채를 사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물리겠다. 100채를 사더라도. 그게 불과 10년 전에 나왔던 정책. 아무도 집을 안 사니까. 부동산 가격 망가져가지고 경제가 망가질까봐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을 썼던 거죠. 영원한 건 없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간에 있다고. 본질적이면서도 일시적인 중간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하고 아주 딱 맞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똘똘한 채라는 게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사람들은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서울에 살건 지방에 살건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비싼 집, 좋은 집, 한강변. 그거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형편이 되고 기회가 되면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은 좀 재밌는 게 우리나라 국민성. 이게 지금 집값을 많이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기도 한데 경쟁을 좋아하고요. 그쵸? 어디 살아? 이게 지금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그죠? 갖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에 따라서 뭔가 서열화가 되는. 이게 아마 전 세계 최고 수준일 거예요. 맞죠? 이러다 보니까 이 똘똘한 채, 이런 건 약간 본질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정부 정책과 맞아 떨어져서 지금 더 가고 있는 거. 반포 50억은 100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되겠죠.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 우리 국민성의 본질, 또 어떤 세제, 정책의 어떤 유한함,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거 오늘 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다들 더 간다라고 얘기했어. 처음엔. 안 비싸다. 더 간다. 강남. 왜냐면 지금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무조건 서울 아파트다. 한강변에 사야 된다. 비싼 거 사야 된다. 비싼 것만 간다. 양극화가 계속된다. 이 생각이 지금 너무 고조돼 있어. 근데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거 가져왔어요. 자, 불과 18년 전 2006년에 지금과 비슷했어요. 그때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고 똘똘한 중대형이 대세다. 기억나세요? 지금 한 40대 후반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IMF 이후에 극심한 공급 부족이 왔고 그로 인해서 대세 상승장이 2001년부터 펼쳐졌습니다. 2007년까지. 한 6, 7년을 내리올랐어요. 그 후반이야. 2006년은 그 상승장의 거의 이제 후반.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때. 저 때 버블 세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버블 세븐이라는 지역이 만들어졌어요. 서울의 강남 3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까지 해서. 근데 저 때는 똘똘한 한 채도 한 채지만 다주택자 중과해서 중대형을 사야 된다. 소형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IMF 이후에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다 소형만 공급했단 말이에요. 시장에 중대형 공급이 절대 부족했어. 그게 시장에 막 바로 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골디락스라고 해가지고 돈 많이 풀리고 경기가 막 살아나서 집도 이제 큰 게 필요하다. 이러면서 갖가지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중대형, 무조건 중대형. 그 중대형 신화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06년도가 완전 그 한가운데인데 대표적인 게 용인이었어요. 용인 수지. 대단했습니다. 용인 수지 아파트 가격이 마포 가격보다 훨씬 비쌌어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은 평당 가격으로 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요. 평당 가격이 중소형이 비싸요? 중대형이 비싸요? 소형이 비싸죠. 그렇죠. 보통 뭐 예를 들어 30평이 있고 60평이 있다. 30평 아파트가 3억이야. 그럼 보통 60평 아파트는 6억 안 되죠. 뭐 한 5억.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안 그랬어요. 이때는 대형 평당 가격이 더 비쌌어. 30평이 3억이면 60평은 8억 뭐 이럴 정도로 중대형 신화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모델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대표적이었던 용인 수지의 신봉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신봉자이 2차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고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입주했는데 2006년에 8억, 18년 전에 8억. 지금 18년이 지난 지금 얼마래요? 7억. 18년간 제자리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더 재밌는 거는 이 8억이 어떻게 8억이 됐냐면 물론 뭐 이제 입주가 직전에 했습니다만 다른 가격하고 다 종합해 보면 근한 3년 만에 3배가 올랐어요. 원래 2, 3억이었어. 2, 3억. 2, 3억인 게 3년 만에 8억까지 그냥 3배 가까이 확 올랐어. 뭐 때문에? 똘똘한 중대형 신화 때문에. 그리고 용인이 왜 올랐냐? 환경이 중요하다. 중대형. 용인 환경 좋고 공기 좋고 서울에 출퇴근도 할 수 있고 이런 곳에 중대형이 대세다. 그래서 2억짜리가 8억까지 순식간에 갔어요. 이때 만나서 얘기해보면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뭐 마포, 뭐 성동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이 용인 사는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네 집값보다 용인 집값이 지금 막 올라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지금과 비슷합니다. 지금 반포 50억 가고 고덕이 올해 한 해 5억 오르고 이거 똘똘한 한 채 정부 정책이 이러니까 양극화 시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거랑 18년 전에 용인 중대형이 비싼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비슷하다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을 틈타서 분양을 어떻게 했냐면 뭐 지은 지 좀 된 것도 8억 하니까 여기 탑실마을 대주 피오레라고 이거 아시나요? 용인 기흥구 공세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용인 신갈과 동탄 사이 저 아래죠 아주. 네. 거기에 경부속도로 동측에 도로도 안 나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산이야 산. 이런 곳에 인프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분양을 하는데 54평짜리 분양가가 7억 초반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최고가 분양가예요. 평당 1200이면 최고가. 일부 미분양이 났습니다만 잘 팔렸어요. 대부분. 용인 중대형 신화 때문에. 자, 7억으로 분양했는데 2009년 입주 때 6억 아래로 내려와서 반토막이 났죠. 3억대로 반토막이 나서 10년간 유지되다가 이번 2019년도에 좀 급등하긴 했으나 다시 내려와서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한 5, 6억. 20년 전에 분양했는데 7억이었는데 지금 5, 6억. 신화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때는 그 신화가 당연한 거였다. 자,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 비트코인 막 지금 1억 3천 가격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화를 믿고 있어, 신화. 어떤 신화예요, 그거? 여러 가지 신화가 있죠. 트럼프 신화도 있는 거고, 그 안에. 예? 머스크 신화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예. 균형적으로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예, 그렇죠. 지금 미라클님이 비트코인도 같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셨는데, 비트코인 좀 한두 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가치 있죠, 당연히. 가치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